자, 이어서 6월 셋째 주의 마지막 강의 주간에 해당되는, 그래서 6월 셋째 주 화요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16일이 되겠습니다. 16일에 이제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로마가 189년에 이 셀루쿠스 왕조를 제압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제대로 큰 대결을 벌이지 않았던 강력한 국가였던 이 알렉산더의 이 뿌리를 물려받은 후계자 왕조라고 하는 영토가 가장 컸던 셀레우쿠스를 제압해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이제 할리스강을 넘어서서 서진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서 이들의 이동을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럽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 없어져 버려서 로마 일국 치하의 모든 지중해의 패권이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로마는 그야말로 지중해 제왕이 돼. 그래서 이 대략 200년부터 해서 즉 자마의 결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때가 이제 로마가 그야말로 최강이 되는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죠. 그로부터 해서 로마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수백 년에 걸쳐서 지중해에는 더 이상 여러 강한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로마만이 일국으로 강국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복속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양상은 지난 시간에 이미 복선을 제가 깔았는데 로마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자주 욕심에 의해서 전쟁하게 되는 로마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날 때 로마 제국주의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시각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로만 임페리얼리즘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면은 좀 데펜시브하다라고 했죠. 그죠? 데펜시브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방어적 제국주의론을 갖다가 많이 주창을 했습니다. 방어적인 제국주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품었던 사람이 베이디언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리고 또 유명한 독일을 대표하는 노벨상을 탔던 몽센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리고 불어권에서는 이 올로라고 하는 역사가, 올로. 이 세 명이 유명한 로마 사가들인데 이 세 사람들이 주창한 것은 로마는 필연적으로가 아니라 원해서가 아니라 하는 수 없이 대외 정책에 개입해서 제국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방어적 시각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방어적 제국주의론. 그래서 이 데펜시브라고 썼죠. 디펜시브 임페리얼리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게 셀레우쿠스까지는 그렇게 보더라도 결정적으로 서드 마케도니안 워라 해서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보면 노골적으로 그러한 면모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가만히 있는데 로마가 전쟁을 하게끔 유발을 해서 자기가 쳐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 3차 마케도니아 전쟁부터는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기조가 바뀌는데 이게 뭐가 등장하냐면요. 얘들이 등장. 노빌레스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펜시브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오펜시브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이걸 주창한 사람이 70년대 말에 등장했던 이 윌리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1979년에 나왔던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 논문에서 로마의 제국주의를 30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오펜시브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해리스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여기 보면은 해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해리스 1979년 옥스퍼드 대학 박사 논문에서 로마의 제국주의의 어떤 공격적 성향을 강조해서 그 사례만 이잡듯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좀 시각이 이것도 고려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주의 연구는 많은 사람이 해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의 유명한 로마사관 에리히 그루엔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모르겠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다. 이게 결론입니다. 1984년에 유명한 연구가 나오는데요. 에리히 그루엔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마 사가가 이렇게 됩니다. The Coming of Rome, 로마의 도래와 An Hellenistic World, 헬레니즘 세계의 라고 하는 헬레니스틱 월드라고 하는 이 아주 방대한 저서를, 이 고려대학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책이 The Coming of Rome and Hellenistic World라고 하는 이 방대한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법칙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걸로 결론. 그러니까 로마가 뭐 공격적이다, 방어적이다 한쪽으로 도저히 결론이 안 난다. 그때마다 다르다 해갖고 뭐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결론 나오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연구 나는데 뾰족하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최근에도 뭐 버턴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연구를 또 정리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로마는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 게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유발시킨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지.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논문을 쓰기 위해 가지고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따로 한번 독립해서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은 어떤 성격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그게 있어. 음모설이 있는 게, 로마 측에서 유발하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이거는 로마 사가들이 이미 스스로 흘리고 있는 얘기들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 2차 마케도니아 전쟁 이미 세력이 많이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정면 승부하기가 거의 힘들어졌어요. 맞대응을 하기에는 국력이 쇠해진 이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대놓고 전쟁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로마를 위해서 역사서술을 했던 사람들, 특히 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 명인데, 폴리비우스라는 사람하고 리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죠. 둘 다 뭐냐면 친로마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이 시각 자체가 이게 편견적이다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에 의심을 두고 역사서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어떻게 이제 발단이 마련되냐면요. 이 2차 마케도니아 전쟁 이후에 국력이 쇠해가지고 재건을 해야 돼. 조겐한테는 리컨시더럭션을 해야 되는데, 리컨스트럭션, 국가 재건을 해야 됐던 마케도니아 왕, 그죠? 필리포스하고 그 자식이 페르세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어디를 갖다가 국력을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냐면은, 어느 정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로마가 별로 관심을 지니지 않을 수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곽 지역이, 트라키아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이 그리스에서도 외곽지이고 이 미개척지,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가 잘 없는 곳, 로마의 이익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곳에 좀 개발을 하고 있던 거죠. 약간의 침략을 하고. 근데 로마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뭔가 쳐들어가기 위한 끈덕지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로마를 언젠가는 쳐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 의심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뭐라 그럴까, 선명하게 뭔가 마케도니아 측에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로마의 의심을 전폭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게 해역을 두고 서로 어떤 패권을 다투는 경쟁 관계에 있던 페르가문의 왕, 이 사람이 에우메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에우메네스. 뭐 영어로는 자꾸 유메네스라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에우메네스. 페르가문의 왕이죠. 이거는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이지. 에우메네스 라고 하는 페르가문의 왕이 로마에 와갖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마케도니아 동정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곧 쳐들어오게 될 거니까 경각심을 갖고 늦기 전에 마케도니아를 정찰하고 쳐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겁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국제 정황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노빌레스가 이제 등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빌레스라. 이 신흥 계층이에요. 원래 귀족 집안이 아닌데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업적을 쌓은 사람들, 평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플레부스 사람들인데 이 노빌레스라고 하는 게 뉴라는 말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우리 지금 우리나라 역사 신흥 사대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이제 군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는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뭡니까? 로마 중앙정계에서 출세를 하려면 관직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뛰느냐 안 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도 평가할 때 뭐 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 아니고 저 대회에 출전을 했냐. 근데 뭐 출전했는데 맨날 국내 리그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 스카우터가 와도 볼 게 뭐 있냐. 국내에서 해터트리 가고 있는 거야. 의미 없다 이래. 근데 이건 뭐 올림픽에도 나가고 아니 뭐 해외 유명 구단에도 있어서 뭐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뭐 결승전에도 뭐 선발로 나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눈이 휙 뒤집어지죠. 그죠?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스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해외에서의 공을 세우는 게 출세는 최고의 그 뭡니까 이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출신 성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로마의 정계에서 이 덜러리가 아니고 요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업적을 세워요. 그래 갖고는 뭘 하느냐면은 해외 전쟁을 어떻게든지 간에 가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걸 함부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인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로마에 힘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외 전쟁에 밀어줘야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벌어지니까 에오메네스가 온 것은 전쟁을 원하고 있던 수많은 야신가들의 이 잠자고 있던 전쟁욕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갖고는 이 전쟁 지휘관을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케도니아를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주전론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주전론이 대세가 돼서 만약에 전쟁 준비가 되게 되면 이걸 누가 이제 지휘권을 따내는 이거거든요. 따내면 가서 공세우고 돌아오면 출세는 확 열려버려.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 전쟁 지휘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로비전이라고 로비 알죠 여러분들 로비. 예? 우리 대기업 가면 대기업에서 서로 로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거 팔아달라고 막 로비. 선전전이 벌어. 로비가 벌어졌네. 로비. 그죠? 로비. 이 인문관에도 로비 있는 거 알죠? 인문관에 문과대 건물 거기 가다 보면은 로비가 있고 뭐 각 건물마다 로비가 있는 게 들어가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 이 로비라고 하는 이 로비전이 이제 막 이 쳐들어가는 바람에 그 뭐예요? 치열한 이제 이 뭐랍니까 세력 공방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1대1로 대결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지휘권을 받고 한 사람은 이제 경쟁이 져서 못 가. 진 사람이 어떻게 승복하지 않고 본인이 국가의 명령이 안 났는데 자기 휘하의 병력을 끌고 그냥 비공식으로 출전을 해버리는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전쟁을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뭐 몇 사단하고 몇 사단하고 주의관들 부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인솔해서 갔다 오너라 이랬는데 경쟁 벌어서 진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단장이 몰래 딴 데 가가지고 병력 끌어갖고 허락 안 받고 나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해외 전쟁 나가서 공세고 보면 어떻게 무효죠. 그럼 왜냐면 국가에서 보낸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 이게 로마 사료에 나와요. 로마의 기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르투스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걸 신랄하게 이제 비난하고 뭡니까 이게 공격하는 사료들도 많고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를 앞세운 사람들은 로마의 이 당시에 노빌레스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노빌레스에 대한 이 전쟁욕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이 원텐 그 영국의 학자였던 에링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로마 제국주의
헬레니즘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사람인데요. 에링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제국주의 하면 입에 이제 거품 물고 이제 하는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연구실에 가보면 이제 간판에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현판처럼 하나 붙여놨는데 현판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쓴 것 같아요. Roman army needs you 이래가지고 로마 군대는 너를 필요로 한다.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는 건지 무슨 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에링턴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로마의 공격적 제국주의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그렇다라고 믿고 연구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루엔처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전부 방어야 이러면서 베이디언이나 언로나 몸제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지 뭐 별로 야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은 노골적으로 로마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전쟁 안 해도 되는데 가서 자꾸 전쟁 일으키고 민가를 습격한다든지 약탈을 이런 기록들이 로마인들이 쓴 기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미쳐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로마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 어쨌거나 간에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은 171년에서 168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나의 전투에 의해서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은 예상된 대로 아무리 전투 기술이 뛰어났던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이 피드나 전쟁은 서양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이 병력이 양쪽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돼요. 수십만 명이 나와서 피드나라고 하는 그리스 땅이 있는데 거기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공방전이 벌어져서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마케도니아는 드디어 역사 속에서 존재감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의 속주로 이제 서서히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의 태평천하라고 하죠. 평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런저런 나라들이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막 들어오게 된 속주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마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 찬란한 그리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이 마케도니아마저 이제 역사 속에서 문을 닫으면서 이제 로마는 무지막지한 막강 대국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카르타고가 속주화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제 전부 BC 2세기 중반에 다 일어나는 코린트도 속주가 되고 마케도니아도 속주가 되고 이제 뭐 로마의 부가 갑자기 속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빈셜리제이션을 통해서 제국으로 가는 길들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67페이지가 아니고 여러분 당장에 다르니까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 로마 사회에서 변화라고 하는 문서 자료에 한 그 제목이 있는데요. BC 2세기의 변화를 몇 가지로 주 요약을 해놨는데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패권국가로 간다. 즉 제국화로 간다라고 임페리알이 된다. 임파이어 8개의 속주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런저런 속주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죠. 왜냐하면 로마의 직할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로 부가 들어오는 수입이 막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를 확보하게 되니까 이제 경제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제국에 이제 뭐 외적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막강한 지중해 최강대국이고 즐기는 것만 남았다. 하니까 이제 퇴폐적으로 돼. 퇴폐. 검투사 경기도 자꾸 늘어나죠. 글래디아토. 여러분들 그 영화 봤나 모르겠네요. 2000년에 나왔던 미국에서 만든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보면 이제 검투사 경기 같은 면모들이 자세히 나와요. 네. 글라디아토르. 이 라틴어로도 글라디아토르. 글레이지에이터. 검투사라. 이런 걸 갖다가 공연장, 대형 운동장에다가
검투사를 깔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은 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아는데 이게 왜 잔인하냐면은 말 그대로 리빙 비디오, 생 비디오라는 거 해갖고 그 연극이 아니고 죽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엔 그럼 잡혀갑니다. 영화 찍는데 실제로 죽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흉내내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어차피 얘들은 출신이 국가에서 이제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쓸데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권이고 뭐 없어요. 그래서 운 좋으면 살아남는 거고 뭐 하다가 실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약식 실제 전투죠. 양 부대로 나눠서 우리 치면 천군 백군 이래 해가지고는 진짜 무기를 줘요. 무기를 줘갖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막 치고받고 하는데 실제로 죽이고 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가 얼마나 타락하냐면은 그거를 그 군중들이 싫어해야 돼.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그런 공연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아하니까 더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또 검투사를 키우게 되고 또 노예를 잡아서 훈련을 시켜서 공연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검투사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싸워야 돼.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못할 짓이죠.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 대사가 나오는데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투사 경기 연극도 보여주고 그러나 동물들이나 사람이 나와서 뛰어난 기술 그죠? 뭐 이렇게 뭐 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게 뭐라 해요? 키르푸스 서커스를 봐 서커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못 살 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오락 수단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하나에도 영화도 있고 뭐 콘서트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해요. CF 광고도 있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데 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면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하고 힘들 그러면 유랑극단이라고 해요. 유랑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텐트를 쳐놓고는 연극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자들이 돼요. 어떤 기술자냐면은 공중 고개를 할 수 있는 사람 밑에는 이제 안전장치는 있긴 한데 공중에서 묘기 부리죠. 막 서로 붙잡고 늘어지고 막 타고 뭐 던졌다 놨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가끔 실수하면 떨어지기도 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몇 푼 주죠. 요즘 치면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두당 한 몇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 몇천 원 주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시간 정도 뭘 하냐면은 공중 고개를 막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동물들도 나와요. 동물 뭐 원숭이가 주로 많아요. 그러나 코끼리는 좀 데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조그만 동물들이 나와서 묘기를 막 부려. 그럼 그거 보고 재밌다고 막 박수치고. 요새는 그걸 잘 안 하는 게 뭐냐 수요가 잘 없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볼 게 천지인데 옛날에 영화 같은 것도 한 편 보기 힘들던 시대라고 해갖고 이 서커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막 그리고 마술도 많이 해요. 요즘 마술 잘 안 하죠. 요즘. 마술 다 이제 눈속임이긴 한데 그래갖고 뭐 갑자기 촥 피면 뭐 새가 나왔다 새가 들어갔다 돈이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실 다 준비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때 이 2000년대 이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원전 이때 1세기 2세기 때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서커스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 부자가 되어버린 로마가 이 부를 즐기는 방편으로서 발달하는 건 아트가 발달하는 예술이 발달하는데 이게 적당히 발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 정신세계가 굉장히 쉽게 막 그 변화하는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절제하거나 가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고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천천히 부자가 되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버리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이게 다 사회의 스트럭처럴 프로블럼이 되어버려요. 구조 문제가 되어버려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원래 티베르 강가의 이 작은 도시가 세계의 중심지로 변모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상류층은 로마 관리들인데 부와 수입에 있어서 세계적인 중심 인물이 되고 거의 절대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속주 지배와 사치와 부패로 가는 이 단초를 제공한
그리고 귀족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게 노빌레스라고 아까 말했더니 갑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원래는 신분이 온전한 귀족이 아닌데 자기 노력으로 중앙정계 콘술까지 높은 요직이 있죠, 그죠? 이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출세에 광분하는 그런 시력. 그래서 이 로마의 세계를 관직의 사다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 쿠루스스 오르디눔이라 그러는데요. 이 쿠루스스 오르디눔이다. 이제 관직의 사다리. 이제 관직의 사다리네. 자, 쿠루스스 오르디눔이라고 하는데 관직의 사다리. 그래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노빌레스를 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속 상승의 출세를 꿈꾸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 가문도 생겨나는데 자마의 결정을 통해서 스피키오 가문이 일어나고 후대에 카이사르가 나온 율리우스 가문 이런 가문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중산층도 이제 드러나는데 옛날에는 중산이 뭐 없어요. 뭐 부자냐 아니냐 이런 식인데 이제는 로마가 발달하다 보니 기술적이 많이 생기고 상업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미들 클래스가 생겨나게 되는데 로마는 확장하게 되고 이렇게 전쟁을 자꾸 치르게 되고 전쟁의 결과로서 엄청난 전리품과 부가 들어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새로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종교적인 뭐 공간도 만들고 수많은 활동을 해서 상업이 번성. 상업이 예전에는 구멍가게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는 대규모로 하게 되게 되고 고익을 챙기니까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전쟁하게 되면 부가 들어오면 국가 경제 규모가 10배, 100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생기게 돼요. 우리 요즘처럼 그런 은행 말고 뭐라 그러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고리대금업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세금 걷는 사람 생기죠. 뿌블리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는 세리라고 나오는데 세금 걷는 사람 세금 이게 이제 악독하게 걷다 보니까 악명이 생겨갖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고리대금 있죠. 고리대금. 자, 고리대금이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죠. 그럼 갚아야 되는 채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웃돈을 더 주고 가면 이자라고 하는 게 생기죠. 이자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게 0. 뭐 예를 들어서 3%다. 100만 원 빌려가면 3만 원 가는데 고리대금업자는 급전이라고 해서 급히 돈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느 시간 내에 못 갚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커서 원금보다 더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금 2배로 갚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예전에 그 사채업자라 해가지고 되게 이게 사회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많이 금하고 있는 게 사채나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말해요. 덕이 안 돼. 왜냐하면은 사람 파멸시킨다. 합리적인 이자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게 없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말에 유행한 게 이 사채가 굉장히 유행해요. 요새도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사채를 안 갚게 되면은 이게 결국 구속이 되게 되고 사채를 받아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깡패들이 동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폭력을 휩싸여서 막 겁을 주면 이제 어떻게든지 돈을 갚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모로 구질구질합니다. 사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신문 같은 게 사람들 잘 안 보니까 그 모르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70년대, 80년대 보면 그때마다 신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정보망의 신문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터넷이고 뭐고. 그러면 신문에 보면 늘 궁금한 게 광고란에 정말 그 센치로 보면 3cm 정도 광고 나와요. 요만한데 네모칸에 돈 쓸 뿐 놀 뿐 이래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대략 뭐 10살 될까 말까 이런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돈을 쓸 뿐은 뭐예요? 놀 뿐은 뭐예요? 근데 돈 필요하신 분, 돈 빌려주실 분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쓸 뿐 하게 되면 돈이 쓰고 싶은 사람 연락 오게 만드는 거 돈 놀 뿐 하게 되면 나한테 연락하면 다른 사람이 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고리대금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엄청난 이자를 가지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 못 갚으면 사회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리대금이 이제 성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농촌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해외에서 엄청난 이 새로운 토지가 들어오거든요. 정복을 해버리니까 그 땅이 자기 나라 땅이 되니까 여기에 누가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토지가 너무 크면 뭐가 필요해? 이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죠. 어디셔널이 한 사람이 어디셔널 하죠. 어디셔널. 그러면 그걸 어디서 충당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잡혀온 노예가 이때 필요하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통해 잡혀온 사람을 노예로 써먹었듯이 로마도 전쟁에서 쉽게 말해서 끌고 온 전리품으로 가져온 개선식에 써먹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은 어떻게? 아유 나는 일 안 해야지. 어떻게? 옛날에 어떤 그 성실함 다 잃어버려. 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래갖고 얘들을 부려먹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땅덩어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동장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서울 시내만한 거 큰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추가 노동력이 2명, 3명인데 이 사람 몇 명 필요해? 2,000명, 3,000명 필요해. 2, 3,000명의 노예를 부리. 그래서 뭐 농사를 짓고 자기는 안 짓고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의 다 자기가 받아먹고 눈꽃만치 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해지. 그러면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 불만이 막 생기죠. 나는 바보냐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사회적 불만이 생긴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20세기를 강타했던 엄청난 논쟁, 공산주의 논쟁 여기에서 이제 안티 의견으로서 공산당을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생산관계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서 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받아먹는 이 고용주, 이게 말해서 지주의 관계가 불합리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이 상식은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불합리했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 반감을 지녔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사람.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폭력화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역사적으로 이어내려왔던 이 소유관계하고 생산관계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한 이 반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공산당들이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공략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흑역사가 있고 슬픈 역사가 있는 게 도저히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조상대로 토지를 갖고 편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리죠. 예.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정권이 생기기도 전에 그게 일어나거든요. 토지를 압수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48년 1948이 가야 이제 북한의 정권이 생깁니다. 김일성이 이제 쉽게 말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확보를 해놨. 그래서 부르주아들, 지주들 다 쫓아버리고 그 토지를 다 해갖고 뭐 하냐면 나누기를 하는 거죠. 인구수대로 해갖고 말에 의하면 눈꽃만치도 뭐 정확히 나누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좋은데 뺏기는 사람은 당연히 불만해. 왜냐하면 공산이력을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환수하는 과정은 필요한 그게 자기들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심각했던 건 뭐냐면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게 소유관계하고 생산관계가 고대 사회로부터 진행되면서 20세기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심각한 불평등 관계는 맞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은 반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그것이 심각할 정도로 폭력화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도 앙금들이 반공산주의라고 하는 앙금들도 굉장히 많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로마 사회라고 하는 BC 2세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갑자기 늘어났던 어마무지막지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갖다가 대토지라는 하는 이름의 라티푼디움이다. 라티푼디아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토지들이란 말이고 여기에 대한 그림을 알고 싶은 사람은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광대한 토지라는 뜻의 라틴어로古대 로마의 대토지 소유제도를 말한다.
라티푼디움은 로마의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에 의해 성립이 되고 발전했다. 로마는 영토 확장과 함께 점령한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나 유력자가 국유지를 점령, 사유함으로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양이 황폐해지고 중소토지 소유 농민은 오랜 기간의 종군을 이농하게 된다. 자, 전쟁이 자꾸 끌려가거든요. 이때는 이제 정규군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농사 짓다가 국가에서 전쟁한다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 그러면 돌아와 보면은 자기 땅에 누가 뭐 해주는 거 아니니까 이러니까 자꾸 농사가 불안하니까 농사 안 지으면 떠나가는 이농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유지가 갔다 오면 딴 사람이 갖고 있고 유력자에게 넘어가고 소농이 몰라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사적으로 빚이 이득이 로마 경제가 확대되면서 이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조그만 땅띠기 갖고 있는 사람이 잃어버리게 돼요. 이 이제 빈부의 양쪽으로 쏠리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게 돼요. 예. 요즘 뭐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써먹는 말인데 경제 불만을 표현하는 양극화 현상이라는데 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나누면 양극화고 일반은 또 일반극화인데 폴라리제이션이네. 이게 이제 보통 자연과학 자기장의 법칙에서 나오는 현상이 양극화다. 예, 계층이 양극화되면 중간에 없어져요. 그러면 사회 감정이 생겨서 그냥 불만만 생겨서 결국 폭발하게 되는 이 양극화 현상, 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이제 결국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안 써볼 수 없어요. 로마의 이 경제가 커지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해지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이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돈 있으면 죄가 없고 죄 있으면 돈 없다 이 말이죠. 빈익빈 이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돼. 빈익빈 부익. 자, 로마 경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네. 예, 라티푼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제 자료 화면에 사진을 갖다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제 드디어 위기로 들어가게 된다. 부가 늘어나게 결국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농촌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부의 원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토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업이 인류 역사 최초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게라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빌어간 돈을 갚는 수단이 되어요. 그런데 자본가들이 이 땅을 헐값에 사들여 대규모로 경작을 하게 됩니다. 노동은 임차인이든 소작인이나 토지에 강제로 결박된 농노가 담당한다. 자, 농노가 토지에 이제 결박이 됩니다. 결박.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농민이 아니면 뭐예요? 농사짓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 노예가. 전쟁 포로로 잡아온 잉여 노동력이 많던 로마로서는 이 외국인 포로들을 갖다가 라티푼디아에 투입을 해요. 거대한 농토를 진다면 예를 들어서 땅띠 조그마하면 자기 혼자 다 해요. 근데 얘는 워낙 커갖고 부자가 여러분 서울 시내만큼 큰 땅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전부 다 농사를 진다고요. 그러면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에 있는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노예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입해요. 그 노예도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 돈 주고 사갖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는 그게 남는 건 자기 돈이에요. 노예는 뭐 거의 뭐 주든 그냥 뭐 생계 유지할 정도만 줘도 되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토지 경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예. 자, 그리고 하위 계층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죠? 기원전 2세기가 진행되면서 농촌이고 어디로 간다? 이 도시 주로 이제 수도인 로마시로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공동화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골 지역이 비어버리는 현상, 에베큐에이션이 되어버리네. 그러면 누가 남아요? 힘없는 사람만 남죠. 뭐 이동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 노약자만 남. 그러고 난 다음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전부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도농 격차라 해서 도시 농촌 격차를 해소하자 막 그래갖고 맨날 캐치프레이즈 막 걸고 그때 이농 현상 굉장히 심해요. 농사 지어서 비전이 없다.
요새는 약간 그나마 좋아졌는데.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로마에서 이 사회 문제가 또 일어나는데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예?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데 도시 가서 출세하느냐? 늘 얘기하지만 그런 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에 모든 사람 몰려가지고 다 부자 되면 뭐 우리나라 인구 다 몰리겠 아니죠. 거기서도 다 확률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한물 간데 자꾸 그 부흥한다고 생각하고 허물 키면은 그 기존에 있던 거 다 까먹겠죠. 그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로마 사회에서도 이런 빈민 현상이 이제 도시에서 형성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40분 지나고 이어서 로마 2세기, BC 2세기 경제 현상 계속 한번 해보도록